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즐거운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가 대단원 3단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2학기를 맞이해서 3단원 수업을 들어갈 건데 지금까지 보면은 원격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건데 몇 주 더 갈 것 같죠. 근데 수업을 잘 안 들어요. 그 수업이 지금 일부러 이제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 한 20분 정도, 15분, 20분 정도에서 한번 끊고 그 뒤를 해서 1부, 2부로 나눴었는데, 대부분은 잘 듣긴 하지만은 몇 명, 한 반에서 한 4분의 1명 정도, 그 정도 친구들이 수업을 1차 시에서 1부만 듣고 2부는 안 듣는, 한 차 시에서 1부만 듣고 2부만 안 듣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댓글 다는 여러분들이 그 수업 듣는다고 댓글 다는 출석 댓글 다는 곳에 1차 시 1부, 2부 둘 다 들으라고 다 명시를 했는데 둘 다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중간에 끊지 않겠습니다. 한 번에 수업 다 나가서 한 번에 수업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한 번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업 한 번에 나가는 거 선생님도 힘들고 여러분도 듣기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렇게 몇 명 친구들이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을 보고 친구들이 안 듣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고 피곤하고 힘들 수 있지만은 양해 부탁드리고 수업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2단원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파트를 나가는데 교과서는 166쪽부터 나갑니다. 교과서는 166쪽부터 나갑니다. 교과서를 그 반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제가 텅 빈 반에 이렇게 앉아 있어 보니까는 교과서가 그대로 반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안 가져갔죠? 뭐 어떻게 보려고 수업을 들으려고 교과서를 안 가져간지 모르겠어요. 교과서를 안 가져간 친구는 학교에 잠깐 들려서 교과서라도 좀 가져가서 수업 듣기 바랍니다. 뭐 수업 학교 나와서 들어도 돼요. 혹시나 뭐 그러면은 개별적으로는. 근데 나오지 말고 혹시 또 모르니까. 166쪽. 오늘 수업은 166쪽부터 교과서 173쪽까지, 그러니까 중단원 1단원을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게 페이지 수로는 조금 많아 보이긴 해도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그거를 칠판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서두가 긴 거는 칠판 정리가 이렇게 되겠다고 좀 보라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까지 지금 한 칠판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노트 정리할 때 조금 참고해서 가로로 쓰면 좀 더 편하겠죠. 이게 공간 잘 생각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대 이후 내용은 지금 안 적었죠. 왜 안 적었냐면은 내용이 안 이어져요. 뒤쪽 내용이라서. 그거는 교과서 어디 있냐면은 5단원 중단원 5단원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배워봤자 또 까먹을 것 같죠.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할 건데 내용을 그때 가서 여기다 적을 겁니다. 여기다가. 이해되시죠? 여기 공간을 그래서 비워놓으라 이 말입니다. 공간을 비워두고 나중에 5단원 수업 진도 나갈 때 그때 여기다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인강 찍을 때 한 번에 찍어도 되는데 그때 나와서 등교 수업을 할지 인강 수업을 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수업 진도를 나가도록 할 테니까 이 공간만 노트에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두가 좀 많이 길었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66쪽 이렇게 항상 그 무슨 단원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세계적인 이제 배경 설명, 세계적으로 어떻게 그때 시대가 돌아가고 있었는지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한일합방 이후에 1910년대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그 1910년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166쪽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여기 밑에 가운데 보이시죠? 가운데 세계적인
그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었는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따라오면서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때 이제 일본만 우리나라를 이렇게 식민지로 삼은 게 아니라 다른 열강들도 식민지를 많이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나 이런 데다가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먼저 그거를 그 식민지를 많이 삼은 나라가 있었고, 식민지를 이제 삼아 볼까, 이제 진출해 볼까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서로 경합하면서 이렇게 경쟁을 붙게 되면서 서로 이제 대립하게 된 전쟁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서야 이제 식민지를 먹어볼까 했던 나라의 대표가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친구들이 있고, 물론 오스트리아도 그때 당시에는 엄청 넓은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에 맞서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를 기본으로 하는 영국과 프랑스를 뭐 미국도 있죠. 연합국, 동맹국과 연합국이 이렇게 전쟁을 붙은 게 제1차 세계대전인데, 그게 1914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1914년에 나중에 이 연합국 측에 러시아도 이제 함께 참여를 하는데,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중간에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서쪽에서, 러시아가 동쪽에서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간에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소비에트 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 해야 되죠? 그래서 러시아 혁명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부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러시아는 이제 전쟁에서 빠지게 되고, 1차 세계대전이 그 서부전선에서 많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18년 누구의 승리로 이기냐면은 그 연합국, 영국과 프랑스가 중심이 되는 연합국이 결국에 이기게 되죠. 누구의 참전으로? 미국의 참전으로 이기게 된다. 그래서 1919년에 이 전쟁을 정리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합의를 해서 나갈 것인지를 파리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름이 파리 강화 회의입니다. 1919년에 파리 강화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군비 축소, 우리가 너무 서로 경쟁적으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막 너무 그 군사들을 많이 키웠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축소하자. 우리가 서로 좀 축소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제적으로 하나의 단체가 있으면은 이런 그 분쟁을 조율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위 기구를 만들자, 국제연맹을 창설하자라고 주장을 하죠. 누가 하냐면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 당연히 미국이 참전하면서 연합국이 승리하게 됐기 때문에 미국의 입김이 당연히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이 결국에는 먹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국제연맹 창설도 주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주장한 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민족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 옆에 설명 써져 있습니다. 166쪽에. 그냥 읽으면 돼요. 민족이 어떤 사건을 결정할 때 자신이 결정하자,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결정하자라고 했던 게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그러니까는 약소민족들, 그러니까는 지금 식민지로 지배받고 있던 민족들의 운명은 식민지 본래 민족, 식민지 민족이 알아서 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게 또 우리나라에 뭐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은 이 3.1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데 문제는 그 166쪽 그 밑에 그림 있죠. 미국 대통령의 그림이 써져 있는데, 그 밑에 마지막에 가로치고 승전국의 식민지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 그러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은 국제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민족 자결주의 잘 나오니까 잘 알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1910년대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가 167쪽부터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이제 1910년에 경술국치 한일합방을 당하게 되면서 일제가 식민 통치 최고 기구로서 뭘 만들게 되냐면은 조선 총독부를 설치합니다.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하게 되면서 그 총독부가 행정, 사법, 입법 모든 권한 그 삼권 분립이 되지 않고 이 모든 권한을 조선 총독이 모두 갖게 되면서 군 통수권까지 모든 것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이 갖고 있지만은 대통령 우리가 배울 때 행정부의 수장이라고 배우죠. 사법부, 입법부는 다른 거고 입법부는 국회, 사법부는 법원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상관없이 총독이 모든 권한을 가졌다. 그러니까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고면 되겠죠. 그리고 이 총독 아래에 그 주요 관직들은 일본인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한국인은 정치 참여도 이제 어느 정도 한국인도 참여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중추원이라는 것도 설치됐지만은 이거는 그냥 유명무실 그냥 보여주기식이었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총독이 대체적으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누르기 위해서 누구를 이제 주로 임명을 했냐면은 무관 출신들, 그러니까 장군들, 뭐 무관 출신들, 일본인이지만은 행정가 말고 이제 경찰, 군대 이런 무관 출신이 특히 이제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 제도를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헌병은 어디 있죠? 군대에 있죠. 근데 이 헌병은 뭐예요? 군대에서 경찰 업무를 맡는 군인들인데 이 군인 경찰이 일반 경찰까지 모든 것을 겸임하는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한다. 그래서 이 헌병 경찰은 그냥 일반 경찰 치안 유지 이런 목적에서 더 넘어서서 더 많은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됐는데 대표적인 권한이 범죄 직결례와 조선 태형령이 있습니다. 범죄 직결례는 뭐냐면은 직결 처분권입니다. 직결 처분권. 만약에 조선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 하면은 즉시 자기가 결정을 해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야, 너 이게 좀 잘못한 것 같아. 좀 맞자 하면은 그때 가서 바로 때릴 수 있고 뭐 이렇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죠. 만약에 현행범으로 잡혔을 경우, 만약에 어떤 치안이 그 여자를 성추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찰이 직접 발견해서 바로 체포를 해도 이 사람을 내가 너 잘못했으니까 너 깜빵 가야 돼 이게 돼요? 이거 안 되죠. 우리가 우선 구속영장을 법원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영장이 떨어지면은 구속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때 수감할 수 있는 게 최대 3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3일인가 5일 그 정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찰도 이거를 잡아서 이게 현행범으로 잡았지만은 바로 처분을 내릴 수 없었으나 이때 헌병 경찰은 바로 즉시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엄청난 권한이죠. 그 다음에 조선 태형령은 조선인은 좀 맞아야 된다. 얘네들 조금 아직 무지하고 무식하니까 좀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나오게 된 건데 한국인에게 태형, 그러니까 곤장 맞는 거죠. 옆에 곤장 맞는 태형 도구 있죠. 그래서 이 태형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옆에 조선 태형령에 대한 내용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보면은 기본권이 우리 민족의 기본권이 많이 제한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언론 출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론 역할을 하던 그때는 뉴스는 없었으니까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같은 한국인이 발행했던 신문들을 폐간 아니면은 이제 정간 이런 것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를 해산시키고요. 그래서 언론 출판, 그 다음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모두 박탈되면서 우리나라의 기본권이 많이 제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교육 측면에서는
그때 이제 제1차 교육령, 조선 교육령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일본어가 이제 새롭게 보급이 되고 일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한국인을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한국인, 어쨌든 조선인을 좀 교육을 잘 시키면은 얘네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면은 반발하고 뭐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는 교육을 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육, 지금의 초등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초등학교 교육을 4년만 시키고 그 다음에는 실업교육을 가게 하는, 그러니까는 뭐 기술 배우는 거. 그래서 바로 그 초등교육에서 기술교육으로 넘어가게 하는 교육으로 편성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을 멍청하게, 우우민화가 바보예요, 바보. 백성을 바보로 만드는 정책이 바로 우우민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우민화 정책을 실시해 나갔다. 그래서 그 제1차 조선교육령의 밑에 자료를 봐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20년대 가면은 제2차 조선교육령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와 이거를 같이 제시해 놓고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7쪽 내용 한번 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8쪽 내용 보면은 지금 제가 이게 아까 연표였지만은 이게 하나의 이제 가르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기준점이 됩니다. 위에는 정치 파트, 밑에는 경제 파트, 경제에 해당하는 파트. 그래서 똑같이 20년대도 정치, 경제, 30년대 정치, 경제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구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168쪽의 내용 보면은 우리나라의 산업을 침탈하는 일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회사령인데, 회사령 보기 전에 이제 보통 제국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식민지를 침탈하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식민지에 있는 그 원료들, 뭐 광석이라든지 뭐 여러 나무 뭐 이런 그 원료들을 값싸게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그 만든 공산품들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을 비싸게 팔면서 이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익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회사령을 발효를 합니다. 회사령이 뭐냐면은 회사를 하지를 못하게 제한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회사령은 다시 말하면은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게 제한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 회사령이 언제 가서 폐지가 되냐면 20년대 가서 폐지가 됩니다. 근데 이 회사령이 뭐길래 이때 가서 폐지를 하냐면은 회사령은 회사를 세울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다시 회사를 세우려면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그래서 허가제로서 총독의 허가가 있지 않는 한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라고 정해놓은 게 회사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이미 한일합방 되기 전에 이미 설립된 우리 민족의 자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민족 자본들을 다 때려 부시는,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허가 안 해줘, 너희 회사로 인정 못해, 이런 식으로 민족 자본을 성장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본 회사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쉽게 허가를 안 해줍니다. 왜냐면은 그 시장이 다르잖아요. 일본 경제와 조선 경제가 다른데, 일본 경제가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접목시켜서 들어오면은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식민지로서 좀 뽑아먹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발판을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회사를 진출시켜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일본에게도. 그래서 쉽게 어쨌든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족 자본이 설정되지 못하게 우선 억제하기 위해서 허가제로서 회사령을 만들었다. 그래서 회사령 잘 나오니까 빨간색 일부러 해놓겠죠. 잘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오업령이나 광업령 등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억제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토지조사 사업을 보면은, 토지조사 사업도 중요합니다.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토지를 우리가
저번에 경제 침탈하면서 잠깐 봤었죠. 그때 나왔던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여기에 중간에 나옵니다. 목적은 뭐냐면은 토지조사,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토지 조사하는 거, 우리가 토지 조사를 한두 번 한 거 아니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식민지 전에 이미 토지 조사를 많이 했었죠. 그거를 양전 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던 건 뭐였어요? 이게 하나의 그 고유 명사,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게 고유 명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토지를 조사하는 거지만은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양전 사업이라고 부르라고 했었죠. 그때는 식민지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 토지조사 사업을 배우게 되는데, 이 토지조사 사업의 목적은 뭐냐면은 역둔토, 공유지, 어쨌든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역둔토는 뭐냐면은 몰라도 돼요. 그냥 나라를 운영하면서 필요했던 공유지 있잖아요. 공유지. 여기는 이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그 국가의 공유지를 이제 일본이 어쨌든 한일 합방을 하면서 경술국치를 당하면서 이거를 우리나라 것을 바로 소유권을 바로 넘겨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서 이게 이런 새롭게 조사를 하는 척 하면서 이거는 빈 땅이네 하면서 총독부의 소유로, 총독부 공유지로 우선 받게 되고, 그거를 누구한테 넘겨주냐면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겨가지고 한국에 일본인들이 잘 진출할 수 있도록, 일본 사람들이 값싸게 우리나라 땅을 잘 살 수 있도록 이거를 알선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조선의 땅을 쉽게 사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를 그만큼 이제 일본화 시키기 위하려면은 사람이 많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토지들을 알선했다. 그러니까 토지를 필요 없는 땅,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유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대한제국 소유였던 그런 땅 말고도 이 토지조사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뭔 토지조사를 한대? 이거 내 건데 내 거라고 땅 문서 있는데 뭔 필요냐? 하면서 일본인들한테 반감이 강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신고를 안 해버려요. 여기 신고주의 있잖아요, 신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거 누구 땅이래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신고하지 않으면은 땅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런 공유지 말고도 당연히 대한제국 망했으니까 이거를 신고를 못하겠죠. 이런 땅 말고도 그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농토들도 얘네들이 일본에 대한 반감이 심했기 때문에 이거를 따르지 않아요. 신고를 잘 하지 않게 되면서 그런 땅들이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뺏어갈 수 있는 빌미가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농민들이 많은 토지들이 약탈이 당하고 새롭게 경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농민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경작권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경작권이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중요하죠. 옆에 168쪽에 경작권의 내용이 잠깐 조금 써져 있는데 보면은 소작인이 정부나 지주에게 일정 소작료를 내면은 소작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조선 후기 경제를 조금 알아야지 이걸 좀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것까지 설명하기 너무 오래 걸리고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땅을 자기가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땅이 없이 남의 땅을 빌려서 그 농사를 짓고 그만큼 지대를 내는 경우가, 이걸 바로 소작료라 하죠. 이걸 소작을 짓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자기 땅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땅이 아니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건데, 그런 농사를 짓는 것도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대로 여기 땅에서 계속 우리 집안 대대로 이 땅에서 경작을 하고 살았어요. 빌려서 계속 빌려서 살았으니까 이 땅 주인이 우리를 마음대로 쉽게 쫓아낼 수 없다라는 게 경작권이에요, 사실은. 이해되죠? 옆에 써져 있는 경작권은 그냥 단순한 경작권의 그런 표면적인 의미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경작권, 보통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빌려가지고 대대로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여기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라는 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대대로 몇십 년 동안 쭉 살아왔으니까는, 농사를 짓고 살았으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런 권리가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게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조선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관념들이 펴져 있었는데, 문제는 일본인들이 새롭게 자기들이 땅을 사가지고 이걸 인정해줘야 안 해줘?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을 자기 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약탈당하면서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소작을 지었던, 농사를 지었던 그런 농사꾼들도 이 경작권 인정을 해주지 않게 되면서 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때 많이 몰락하게 된다. 이해가 되죠? 뭔 소린지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타이밍에 이제 한번 끊어가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변하고 좋은데, 그냥 가겠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쉬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하도 1부, 2부를 나눠놨더니 안 들었길래 지금 그대로 가겠습니다. 168쪽과 169쪽은 당연히 한 번씩 읽어보고, 범죄 직결례도 있고 태형 사례도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0쪽. 교과서 170쪽 보면은 이제 민족 분열 통치인데, 아까 말 안 했지만은 이렇게 1910년대는 강압적으로 조선인들을 누르는 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이때를 무단 통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근데 무단 통치, 너무 강압적인 통치에 우리가 한 거에서 뭐가 일어나요?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무단 통치에 한 거에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는 일본인들이 갑자기 이제 느낀 거예요. 이렇게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은 식민지를 길게 끌고 갈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20년대 들어가서는 이거를 좀 풀어줘야겠다. 얘네들이 조금 우리 일본 식민지에 좀 동화할 수 있게 풀어줘야겠다 라고 해서 실시한 게 바로 문화통치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문화통치 이름 들어오면 문화적으로 뭔가 통치를 조금 유하게 해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것을 빌미로 이런 것을 미끼로 던져주면서 우리 민족끼리 분열하게 만드는 통치였다. 그래서 문화통치란 말 잘 안 써요. 그래서 민족 분열 통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년대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문화통치를 표현하고 이거는 민족 분열 통치였다. 그래서 10년대랑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돼요. 1910년대에서는 조선 총독이 무관을 중심으로 뽑혔었다면, 무관만 뽑혔다면은 20년대는 무관 출신도 뽑을 수 있게 개정을 합니다. 법을. 문관 출신도 총독이 될 수 있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는 문관이 단 한 번도 뽑힌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 일제 식민지가 끝날 때까지 문관 출신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무관 출신만 총독에 임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허울뿐이었던 거죠. 두 번째, 헌병 경찰 제도에서 보통 경찰 제도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 경찰 제도 같이 군인이 경찰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따로 경찰을 두어서 보통 경찰 제도를 실시를 하는데, 이거를 빌미로 해서 경찰서의 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경찰의 수를 늘리면서 오히려 치안을 좀 더 빡빡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을 1925년에 제정을 하게 되면서 한국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러 민족운동이나 그 다음에 이때부터 사회주의가 많이 이제 만연하게 되는데,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해되죠? 보통 경찰제도로 전환되었지만은 오히려 그 우리나라의 민족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를 박탈당했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이 신문과 잡지가 발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발간이 되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엄격하게 검열하고 이거 마음에 안 들면은 다 정간, 폐간시켜버려요. 야, 너희 우리 마음대로 우리 허락받고 이런 기사 써야지. 기사 똑바로 안 써? 하면서 정간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정지. 그런 식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풀어주는 것처럼 했다가 이것을 제한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조선교육령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1차 조선교육령에서는 보통교육의 4년, 그 다음에 실업교육하고 바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게 했으나 보통교육은 4년에서 잘못 썼네요. 4년에서 6년으로 늘립니다.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게 됩니다. 6년으로. 그래서 초등교육을 좀 기본교육을 더 많이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실업교육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고등교육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고 어디까지 가는? 대학교육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지금 뒤에 있어요. 뒤에. 이 내용은 어딨니? 좀 많이 뒤에 있어요. 이것도. 이거는 교과서 192쪽에 있습니다. 192쪽. 근데 이거는 나중에 가서 다시 말을 할게요. 그래서 보통교육을 늘려주고 대학교육까지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선어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서 어느 정도 조선어를 배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것처럼 보였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대학교육까지 가능하다 해놓고는 좀 이따 배워요. 그 다음에 192쪽에 나온 내용인데 대학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고 해놓고는 대학은 설립을 인가를 내주지 않고 방해하고 인가를 내주지 않고 경성제국대학을 새롭게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신들의 그 일본인 아니면은 그 친일파의 자손들이 대학을 갈 수 있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일반 백성들이 고등교육을 받기는 쉽지 않았다.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문화 통치를 표방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자치론과 참정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자치론과 참정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171쪽에 중간에 있어요. 일본은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풀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그 우리 민족의 경계를 좀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안에서 친일파를 육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친일파들이 이제 주장을 했던 것들이 바로 자치론과 참정론입니다. 자치론은 뭐냐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할 때 배우죠. 자치가 뭐예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거는 지방 안에서 지역 자치단체에서 지역 그 현안들은 지역에서 필요한 현안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정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치운동 같은 경우는 조선 사람들이 조선에 어느 정도 그 식민지가 정착되면은 조선 사람들이 이게 직접 정치를 해 나갈 수 있게 우리가 권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의 말을 잘 들으면은 우리한테 자치권을 줄 수 있을 거니까는 일본의 말을 좀 잘 듣자. 그래서 우리가 일본 식민지 안에서 일본의 식민지 바운더리 그 안에서 조선의 그 자치를 얻자. 우리 조선 사람들끼리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자치권을 얻자라고 했던 게 자치론입니다. 이해되죠? 이거는 뭐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식민지 바운더리 안에서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냥 타협적인 모습인 거죠. 타협적인 모습. 그 다음에 이것도 배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참정론 같은 경우는 참정권이 뭐죠? 참정권은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정치 참여는 어떻게 해요? 투표를 통해서 하죠. 근데 투표로 뭘 뽑죠? 우리가 국회의원 아니면은 지방의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런 거 뽑죠. 대통령도 뽑고. 그래서 우리가 조선 국민들이 진짜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특히 조선인도 일본 의회에 진출을 해서 조선인의 입장을 대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참정론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참여를 하자.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일본 의회에 참여한다는 거는 우리가 일본의 그 식민지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자치를 얻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정치를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어쨌든 일본 식민지 바운더리 안이기 때문에 타협적인 일본과 어느 정도 타협을 보자라는 내용의 친일파적인 성격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20년대에 가면서 우리가 민족들이 친일파도 많이 생겨나고 분열이 되면서 이러한 그 이론들이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힘들고 피곤하지만 좀 참읍시다. 거의 끝났어요. 여기 경제 파트면 하면 됩니다. 조금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합시다. 교과서 171쪽 그대로 봅니다. 171쪽 지금 보면은 이제 회사령, 아까 설명했죠. 회사령을 1910년대에 제정을 했는데, 그 회사령의 내용이 뭐였어요? 아까 말했듯이 허가주의입니다. 허가. 그러니까 총독의 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 총독의 허가를 받지 않게 이제 된 겁니다. 회사령을 폐지한 거는. 회사령을 폐지를 함으로써 이 회사를, 내가 만약에 회사를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총독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회사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 회사를 설립을 하겠습니다 라고 알리기만 하면 돼요. 신고만. 저 이렇게 요건 갖췄으니까 저 회사 설립하랍니다 라고 신고만 하면은 허용을 해주는. 왜 했겠어요? 왜? 뭔 소리인지 아까 설명했죠. 이 허가제가 이제 의미하는 게, 의도하는 게 두 가지 있었죠. 우리나라의 산업을, 우리나라의 그 자본, 민족 자본을 억제시키려는 의도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일본 그 기업들도 쉽게 진출을 아직 못하게, 아직은 막아놨다. 그렇지만은 아까 폐지했다는 거는 이거를 막아놨던 거를, 일본 기업들이 막아놨다는 거를, 못 들어오게 막아놨던 거를 이제 허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쉽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신고제로 바꿨는 게 회사령이 폐지된 겁니다. 그래서 10년대, 20년대 내용은 회사령과 회사령 폐지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길 바라고, 그 다음에 관세는 설명했었죠. 그래서 관세도 폐지가 되면서 값싼 일본산 제품이 우리나라에게 유입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업은 더욱더 타격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72쪽 산미증식계획 봅시다. 산미증식계획은 뭐냐면은 그 1차 대전 이후에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해. 왜 그랬냐면 뭐 홍수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계속 경제적으로 부흥을 했으니까 얘네들이 전쟁도 따랐고 경제적으로 계속 이제 융성해지면서 인구수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쌀이 많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국의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을 식량 공급지로 만들기 위한 플랜이 바로 산미증식계획입니다. 쌀미자죠. 쌀의 생산을 그러니까 늘린다는 거죠. 증가시키는 계획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수지나 뭐 여러 가지 수로 이런 관계시설을 늘리고 새롭게 수리시설을 확충하는 모습은 당연히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쌀이 병충해도 잘 견디고, 그리고 더 많이 쌀이 열리게 되는 이런 종자 개량도 과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농기구도 개량을 하고, 개간과 간척 사업을 통해서 쌀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게 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쌀의 생산량이 많이 증가하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쌀이 한 1.5배 늘었다. 쌀의 생산량이 1.5배 늘었으면은 1.5배만큼만 쌀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쌀의 생산이 증가한 양보다 수탈량이 더 많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많은 쌀을 수탈을 해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그림을 그릴게요. 원래 생산량이 1이었다.
2였는데 한 3만큼 늘었어요. 한 1이 더 늘어서 3이 됐어요. 그러면은 원래 여기에서 한 10%를 이제 가져갔었다. 10%가 이 정도였는데 보통 이게 증산하는 목적은 일본 내 쌀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걸 확충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만큼만 더 가져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보다 더 많이 떼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조선 내에서, 조선 내에서, 오히려 쌀이 더 많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어디서?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는 쌀의 생산량은 많이 늘었지만은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을 못 먹게 되고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다가 먹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쌀이 상품화, 이거는 쌀을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는 우리가 먹기 위해 자급자족해서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를 상품으로 내다 팔기 위해서로 짓게 됩니다. 쌀이 상품화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되니까는 쌀의 이제 상품성이 높아지면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쌀의 단작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면은 한 땅에서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쌀만 심는 거야. 벼만 심어가지고 쌀 농사 위주의 단작 농업이 정착이 되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쌀값이 이렇게 오르고 쌀값이 어느 정도 쳐주면은 안정적이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중에 경제대공황이 오게 되면서 쌀값이 갑자기 폭락하게 되니까는 이렇게 쌀을 단작화했던 지주들이 더욱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대주주의 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작농들은 망하게 되고 일본의 대토지 소유는 더욱더 늘어나겠죠. 망하니까 땅을 쉽게 살 수 있죠. 싼 값에. 그래서 쌀 농사 위주의 단적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72쪽과 173쪽의 내용을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웬만하면 했지만은 안 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 도표들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대, 20년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긴 시간 동안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174쪽부터 해서 여기 우리 아까 중간에 배우지 않았던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1시간 내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강의 좀 철저하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잘 듣는 것 같으면은 분할해서 다시 1부, 2부 나눠서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